네. 자,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앞 시간 끝날 때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밑에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 시험에서는 그다지 나오진 않아요. 참고로 한번 훑어보면 되겠습니다.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은 수령시 회계처리 뭐가 다른가 볼까요? 현금으로 만약에 1,000만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대변에 바로 정부보조 수익으로 처리하죠. 정부보조 수익금으로. 우리가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이라는 그 자산의 차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정부보조 수익 요거는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으로 하나 만들어 쓰는 거예요. 자, 이 정부보조금, 수익 관련 보조금도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손실을 보상해 준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손실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건 요렇게 하면 돼요. 차변에 현금 받았고 대변에 정부보조 수익 잡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채용 조건, 사원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보조 방식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람을 이렇게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만 일자리가 아니라 이런 일반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해주면 3개월치 급여를 만약에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제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런 인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은 인력을 채용하면 그 6개월 또는 3개월 동안 급여를 정부가 대신 줘요. 나머지 이제 인턴 기간 만약에 3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인턴비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채용을 해서 계속 고용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인턴 활동만 하고 근로관계를 끝낼 건지 그거는 이제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정부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선수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받았을 때는 선수수익. 그랬다가 이제 채용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켰어요. 그때 선수수익 차변에 오고 대변에 정부보조 수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 절차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수익 관련은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이제 무형자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은 앞부분의 설명은 유형자산과 똑같죠. 그러나 뒷부분이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자산에는 세 가지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요.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런 세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식별 가능성은 무슨 얘기고 통제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매출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서 굉장히 엄격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계는 비용이에요. 이 연구단계는 비용이고, 개발단계, 요게 이제 무형자산으로 포함될 수가 있는 비용입니다. 무형자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지출액이 개발단계 지출한 것을 무형자산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을 때는 그럼 뭐로 보느냐? 연구단계로 본다. 그러니까 애매한 것은 다 연구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개발단계라는 것은 명백하게 개발단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내부 창출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자, 연구 단계는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연구 단계라는 것은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이런 활동은 연구 단계로 본다는 거예요. 전부 다 비용으로 본다 이겁니다. 연구 단계는 모두 비용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하고 평가하고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나 장치나 제품이나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하고 설계하고 평가 또는 최종 선택하는 활동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활동을 우리가 일상적인 그 경상 활동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활동이다. 경상 활동. 연구 인력들이 평소에 늘 하는 활동이에요. 그것은 다 연구 단계라고 하고 이걸 다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일반적인 활동 외가 활동이 아니고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은 이제 개발 단계인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는 그냥 경상적인 연구비. 여기 지금 개발비라고 했지만 앞에 경상이 붙으면 연구비예요. 경상 개발비는 그냥 연구 활동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발비하고 경상 개발비는 다르다는 것이죠. 경상 개발비는 그냥 비용입니다. 그래서 경상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근데 여기에 해당된다면 자산이에요. 그 개정 과목이 헷갈리게끔 개발비 일어났어서 좀 헷갈립니다만은 네.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좀 함축해 놓은 게 그 밑에 있는 내용 같아요. 네, 요 밑에 있는 내용. 위에 있는 내용보다 요 밑에 있는 내용이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자산이다. 이게 자산이다. 개정 과목으로는 개발비. 개정 과목으로는 개발비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에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두 번째,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여기에 속하는 활동이 자산이 되겠습니다. 개정 과목으로는 개발비. 이것이 내부 창출 무형자산이에요. 내부 창출 무형자산. 자, 다음 페이지 무형자산 개정 과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지금 개발비가 이 앞 페이지에서 설명 나왔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여기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인데, 개발비는 이제 내부 창출 부분인데, 어느 활동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인지는 아까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하면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매우 높아야 돼요. 그리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개발비입니다. 자, 저 위에 영업권에서 특이한 거 꼭 기억해야 될 거, 영업권은 내부 창출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내부 창출 영업권이라는 건 없어요. 영업권에서는. 따라서 그러면 영업권이 뭐냐? 합병이라는 사업 결합 시에만 인식을 하는데 자본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기록합니다. 영업권은 합병 시에만 영업권을 인식해야 돼요.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기록할 수는 없어요. 내부 창출하는 것을. 그래서 내부 창출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죠. 무슨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든가 이런 걸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를 자산으로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합병을 할 때 그 회사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우수한 경영 또는 뛰어난 영업망, 유리한 위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자기의 자본보다 더 많이 초과된 금액을 요구할 때 그 초과된 금액을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건데, 유형자산은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으로 상각을 합니다만은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죠. 차감 계정 없이 상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형자산은 취득한 시점부터 상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 기간으로 잡습니다.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을 해요. 상각 기간을. 유형자산은요. 취득 시점부터 상각 기간을 정합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시작한다. 이것도 좀 차이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그 회계 처리 방식,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개발비, 영업권 이렇게 직접 자산 감소를 시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음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의 개정 과목 보면은 임차 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이고요. 전세권, 장기 외상 매출금, 또 장기성 받으름 이런 것 등이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서 유동부채 개정 과목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부채를 우리가 유동부채라고 하는데,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이것 등이 이제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이에요. 자, 비유동부채로 넘어가서 비유동부채에서 이제 사채가 우리 TAT 2급 교과서에 아주 상세하게 사채를 설명을 합니다. 사채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꽤 많은 부분을 담았어요. 자, 우리 FAT 1급 교재에서도 비유동부채인 사채에 대해서 발행시 회계 처리까지는 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2페이지까지는 이미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발행시 회계 처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41페이지에 있는 이
사채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사채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현금을 받고 사채권자에게 현금을 받고 사채권, 유가증권이죠. 사채를 줍니다. 그 사채에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자를 몇 %, 이자를 언제 지급하겠다.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매년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채권자에게. 그리고 사채에는 만기가 있어가지고 원금을 언제 상환하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환 날짜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제 이자 지급도 끝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채권자는 이제 투자자를 말하는 거고요. 투자자가 다른 금융상품, 뭐 예금의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거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또는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또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해서 이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려가지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운영자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동안 이 사채를 통해서 계속 운영자금을 운영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 건설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자금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건설회사들이 이제 아파트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땅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땅을 살 때까지는 이제 자기 돈으로 이제 사야 되는데, 자기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땅을 사고 해야 될 텐데, 이제 은행에서만 대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채권을 발행해가지고도 자금 조달을 많이 했었다는 것이죠. 자, 채권의 현금 흐름 이렇게 보셨고요. 그러면은 한번 관련된 용어를 보겠습니다. 액면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액면금액은 사채 표면에 표시되어 있는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액면금액은 만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액면 이자율이 있어요. 표시에 이자율이 그 사채 액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할 때 이 표시 이자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액면 금액에다가 그 표시된 이자율을 곱해서 사채권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투자 대중들이 사채 구입 대신에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죠. 그러면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 이자율을 우리는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시장 이자율과 우리 회사가 표시한 표시 이자율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라는 것은 할인해서 발행하거나,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할인해서 발행을 해줘야 되고, 또 시장 이자율이 낮을 때는 오히려 할증해서 발행을 해가지고 그 차이를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나 또는 이 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는 게 바로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면은요, 모든 법인이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승인이 나면 이제 회사가, 법인이 합법적으로 법률적인 그런 보장을 받는 그런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액면가에 표시하기로 한 그 표시 이자율과 실제 발행 시의 시장 이자율은 언제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는 42페이지 위에 있는 표는 할인 발행의 경우는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발행한 회사는 할인해서 발행한다. 이겁니다. 논리를 보시면 사채 발행 회사는 시장 이자율에 비해 낮은 사채 이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을 한다. 10만 원짜리 사채다 그러면은 뭐 9만 7천 원에 만약에 발행했다. 그러면 3천 원 싸게 발행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할인 발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원금을 돌려줄 때는 10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3천 원을 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느냐? 그것은 이자를 우리가 그 대신 낮게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보정시켜 주는 겁니다. 다음에 액면 발행의 경우도 있는데 액면 발행이라는 것은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 즉 액면 이자율이 동일했을 때는 그냥 액면 발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할증 발행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여기 이자율이 우리가 표시한 이자율이 더 높을 때는 10만 원짜리 사채를 10만 원에 발행하지 않고 10만 3천 원에 발행을 한다 이거죠. 그래도 왜 사채권자가 나중에 돌려받는 건 10만 원 돌려받을 것을 10만 3천 원에 지금 시점에서 매입을 하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시장 이자율보다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자, 그런 발행의 그 논리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논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발행 시 회계 처리는 이렇습니다. 액면 발행을 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들어온 것과 대변의 사채가 똑같죠. 자산 증가, 현금, 대변의 사채, 부채 증가예요. 그런데 할인 발행을 했다면은 1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했어요.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분개를 하는데요. 할인 발행을 했기 때문에 9만 7천 원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3천 원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을 해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대변에 있는 사채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사채 밑에다가 음수로 표시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사채가 액면가가 10만 원인데요. 현금이 10만 3천 원으로 들어왔어요. 더 비싸게 사채를 발행한 거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3천 원을 기록해서 발행 시 장부 금액이 사채의 장부 금액이 여기서는 10만 3천 원. 할인 발행 시에는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은 9만 7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 때는 액면 발행을 했으면은 사채가 그냥 한 줄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할인 발행을 했으면 사채가 두 줄로 표시가 되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밑에 음수로 표시하고요. 할증 발행했을 때도 두 줄로 표시하는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양수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은 요게 장부 금액이 돼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계는 사채 매입자, 투자자 입장에서의 분계죠. 지금은 우리는 부채를 배우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 대한 분계는 그냥 참고사항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투자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우리 회사 사채를 샀다면 이 투자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해서 회계 처리할 것이고
중간에 처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샀다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리가 TAT 2급 교재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자, 할인 발행했을 때 그 차액 할인 발행 차금이고요. 할증 발행했을 때는 할증 발행 차금이었지 않습니까? 네, 두 개 다 방법은 똑같아요. 상각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인 발행에서는 상각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환입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긴 한데, 이걸 구분해서 쓰지 않고 두 개 다 그냥 상각이라고 쓰고도 있으니까요. 그냥 복잡하게 두 개로 나누어서 나누어서 알아둘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채 할인 할증 발행의 발행 차금의 상각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왜 상각을 해야 되는가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까 여기 재무상태표를 보면은요, 지금 여기 할인 발행했을 때는 지금 사채가 여기 10만원, 할인 발행 차금 여기 3,000원 해가지고 장부 금액이 지금 97,0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했을 때는 여기 사채가 10만원, 할증 발행 차금이 또 3,000원 해가지고 장부 금액이 10만 3천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문제가 요 장부 금액이라는 요 부분입니다. 요 장부 금액. 만기 때는 사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저 장부 금액이, 요 장부 금액과 요 사채 액면 금액이 동일해져야 돼요. 만기 때는 두 개가 다 동일해져야 됩니다. 액면 금액과 동일해져야 돼요. 만기 때는. 그래야 만기 때 대변에 현금 10만원, 차변에 사채 10만원 해가지고 잔액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일단 발행하는 시점에 지금 이렇게 차액이 발생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요 할증 발행 차금, 이거를 만기가 만약에 3년이다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쪼개서 상각 없애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거해주면 여기가 다 1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장부 금액이. 이걸 제거해주면.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제거해주는 절차를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3년이다 그러면 나누기 3해서 제거해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감가상각 정액법처럼 어떤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채 할인이나 할증 발행 차금 상각에서는 어떤 논리로 하는지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효 이자율법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형자산의 정액법 상각처럼 그냥 나누기 딱 해서 하면은 간단한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디 갔죠 책이? 그래서 요 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자,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상환기간 동안에 결산기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함으로써 만기일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 잔액이 영원이 되어
사채의 액면과 장부가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가 할증 발행 차금을 제로로 만들게 되면은 액면 금액과 잔금 금액이 일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우리는 회계 처리를 앞으로 해야 돼요. 언제? 결산 때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단에서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은 이제 여기 논리가 나오죠.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이자율이 뭐냐? 유효이자율은 사채의 액면금액과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다. 사채의 액면금액과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은 그 일처시켜 유효이자율은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사채 발행 시 시장 이자율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채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과 같다. 그럼 왜 그냥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러지? 예, 그러느냐? 시장 이자율은 매 기간, 회계 기간마다, 뭐 회계 기간 안에서도 매월 또는 매일 달라집니다. 예, 매일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이제 밑에 좀 있으면 공식을 뒤에 보시면은 이 사채 발행 시 시장 이자율만큼 투자자들에게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발행 금액을 결정을 해주거든요. 사채 발행 금액이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유효한 사채 발행했을 때 적용했던 이자율이에요. 그걸 우리가 유효 이자율이라고.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 금액에 사채 발행 시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과 사채의 장부 금액이 달라요. 액면 금액하고. 거기에다가 사채 발행할 때 유효이자율, 사채 발행할 때의 시장 이자율이에요. 사채 발행 시에 유효이자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한 것이 이자 비용이에요. 그 이자 비용하고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한 것이 실제로 지급되는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자 비용이.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이자 비용은 회계 처리하는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는 요 이자 비용은 현금 지급되는 이자 비용이에요. 투자자에게다 지급하는 거. 그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간에. 예. 두 가지 이자 비용 간의 차이가 나와요. 그 차익을 상각하는 방법.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상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할인 발행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의 절차입니다.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장부 금액이 나오죠. 예. 그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해요. 유효 이자율은 사채 발행할 때의 시장 이자율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자 비용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연간 현금 지급, 현금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데요. 현금 지급되는 이자는 사채의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요 두 금액의 차이, 예. 연간 이자 비용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 비용의 차이를 상각해 나간다. 잘 이해 안 가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사례 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요 표도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요 표도 그냥 건너뛰고 사례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는 게 더 좋겠어요.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네. 뭐 여기 사채에 관해서 시험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이게 교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는 해둬야 됩니다. 이론에서 나오면 이게 하나가 3점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공부해두면 3점 그냥 맞추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냥 맥이 끊어지는데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